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에 그치며 역대 8월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더욱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들의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른 못지않게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을 배울 때, 걸음마를 연습할 때, 심지어 밥을 먹거나 배변 훈련을 할 때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칭얼거리거나 자주 우는 아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니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8월 출생아 수도 2만 명대에 그치며 역대 8월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7,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습니다.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29개월째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이같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30에서 35세 여성 인구와 혼인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등 결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2010년 65%에서 2012년 63%, 2014년 57%, 2016년 52%로 매년 줄었습니다. 특히 결혼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도 미혼 여성의 경우 2010년 47%에서 2012년 43%, 2014년 39%, 2016년 31%로 크게 떨어져 저출산 현상이 더욱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소득도 적고 기존 복지제도로는 이른바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곳밖에 살 수 없는 노인들과 저소득 미혼모 같은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살만한 집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부터 집 물세까지 도와주고 입주 비용 부담도 대폭 줄여줄 방침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서울의 한 쪽방촌입니다. 한눈에 봐도 한 사람 누울 자리조차 넉넉지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가구는 무려 114만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에 직접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노인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 보육시설을 떠난 청소년 등입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는 고령층과 거주 공간 마련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돕는 건데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46만 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확인하고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은 것처럼 옮기고 싶어도 500만 원 선의 임대 보증금이 부담돼 못 옮기는 가정에는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성장의 보육시설을 떠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자립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밤길 스마트폰 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이가 서울 전역에 구축됐습니다. 안심이는 앱을 다운받은 뒤 긴급 신고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드는 것만으로 호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 5월부터 4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됐는데 10월 25일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 호출은 서울 4만 개에 달하는 CCTV가 설치된 25개의 자치구의 통합 관제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앱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센터로 넘어갑니다.
센터에서는 이 영상과 주변 3개 CCTV를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1차 경고 방송 후 비상 상황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집니다. 주변의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실수로 잘못 터치한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취소하면 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원이 동행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도 전화가 아닌 앱으로 가능합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와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어린이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원금이 원장 쌈짓돈으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환희유치원 원장은 교비로 명품 가방에 성인용품까지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환희유치원 못지않은 비리가 수두룩합니다.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자신의 입원 치료비를 직원 병원비로 둔갑시켜 지출했습니다. 그 금액만 860만 원에 이릅니다. 동래 새싹유치원은 설립자의 비업무용 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 2,300여만 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이 설립자는 자신의 집 도시가스 요금 247만 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서울 베델유치원은 심지어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에도 수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다 적발된 유치원도 있습니다. 청남유치원 원장은 4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도 나왔습니다. 나래유치원은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통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명일유치원은 임시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본적인 신원 조회와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인천의 A유치원과 경기 부천의 B유치원, 화성의 C유치원 등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내년도 원화 모집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모두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이처럼 원화 모집을 보류하거나 입학 설명회를 연기하고 회원이나 업종 변경을 검토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화 모집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리 원장이 원에서 어떻게 엄마들한테 원화 모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부나 학부모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고 회계와 입학 시스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라 정부를 향한 불만 표출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어떤 자신들의 협상의 카드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교육청에는 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은 이후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은 기존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들의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엔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화 모집 축소, 임시 폐업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모 씨의 70대 어머니는 엄지발가락 뼈가 튀어나와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상관없는 고관절 골절까지 얻게 됐습니다. 원래는 2주면 퇴원하는 수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병 때문에 3주간 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간호사한테 내가 소변을 보고 싶으니까 휠체어를 갖다 달라 하고 부탁 요청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방치라는 상태죠.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또 다른 환자 안전사고 피해자 최모 씨는 사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성형수술 당시 사용했던 거즈가 가슴에 남아 4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안에서 그 고름이 사면서 피부가 약간 기사가 됐었어요. 거즈가 있는지 모르고 1년 정도 가까이 그냥 모르고 지냈던 거죠. 2번 정도 또 수술도 받고 치료를 한동안 다녔었죠. 2016년부터 신고된 이 같은 환자 안전사고 피해 신청은 1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인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10건 중 1건꼴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있다고 미리 알린 약이 또 처방이 돼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어서 환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자율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환자 보호자가 하는 퍼센트가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율보고가 좀 활성화되는 게 또 사고를 당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해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급격한 기온차로 만성질환자들은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취약해지는데 이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나타나는 협심증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은 해마다 약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대별로는 70대 이상이 42%로 가장 많았고 60대, 50대가 뒤를 이어 5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증상입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인데 심근경색과 달리 가슴 통증이 5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식도염이나 위궤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걷거나 뛰거나 층계를 오르는 등 운동을 할 때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협심증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사망 등의 위험한 일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 신호가 오면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심증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운동 부족인 만큼 평소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 꾸준한 운동이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겨우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꼽히는 독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 강조되는 건 폐렴이라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과 만성질환자, 영유아의 경우 폐렴에 걸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1위로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로 사망률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들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독감 백신을 맞을 때 동시 접종이 권고됩니다. 폐렴과 독감은 유행 시기가 비슷해 함께 접종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증의 가장 빈번한 합병증이 폐렴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폐렴구균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상당히 중증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러 가셨을 때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접종을 해주시는 게 이제 겨울철에 건강하게 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폐렴구균 무료 접종은 보건소 등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독감과 함께 폐렴, 중이염, 수막염 등 폐렴구균에 의한 질병도 늘어나는 만큼 독감 접종 때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각종 샐러드와 손질된 과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중인 샐러드와 손질된 과일을 구입해 보관해 온도별로 식중독균수 증가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25도에서 샐러드와 자른 과일 모두 병원성 대장균수는 3시간에서 5시간 만에 2배가 됐고 황색 포도상 구균수도 10시간에서 14시간 안에 2배로 늘었습니다. 37도에서는 제품 모두 병원성 대장균수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황색 포도상 구균수도 4시간에서 7시간 안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냉장 온도에서는 샐러드와 손질된 과일 모두 병원성 대장균은 4일에서 10일, 황색 포도상 구균은 2일에서 3일 동안 초기 균수를 유지했습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샐러드와 손질된 과일을 섭취하려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하며 가능한 구입 즉시 먹는 게 안전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 샐러드, 커팅 과일 제품은 구입 즉시 섭취하거나 바로 먹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했더라도 먹기 전에 가스가 생겨 포장이 볼록하게 변형되진 않았는지, 제품 색이 변하거나 즙이 생겼는지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착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개구리를 낳다니. 여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키웁시다. 개구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포도밭 일을 도우며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한편 이 나라 왕이 새 왕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왕자들은 지혜로운 신부감을 골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게 하라. 그중 셋째 왕자는 신부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포도밭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물었어요. 이봐요, 방금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지요? 개구리 아가씨는 얼른 나무 뒤로 숨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셋째 왕자는 그 뒤로도 노랫소리를 잊지 못해 날마다 찾아왔어요. 개구리 아가씨의 아버지는 딸을 보여주어야 셋째 왕자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야, 이리 나오렴. 셋째 왕자는 개구리 아가씨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개구리라도 좋으니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개구리 아가씨의 아버지는 무척 기뻐 허락했어요. 개구리 아가씨, 내일 궁궐로 올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날 개구리 아가씨는 성문을 지나는 순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셋째 왕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왕은 3명의 왕자와 신부감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자, 각자 가져온 꽃을 내놓아 보아라.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내밀었어요. 둘째 왕자의 신부감은
돌로 만든 백합꽃을 내밀었고요. 마지막으로 개구리 아가씨는 밀 이삭을 내밀었지요. 이 꽃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꽃입니다. 옳거니 밀 이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로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셋째 왕자와 개구리 아가씨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얼마나 보장받고 계신가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빨라지고 회식도 간소화하는 추세가 빅데이터에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